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반이 드디어 개강을 했네요. 그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어요. 그 첫 번째 시험에다가, 그러니까 되게 난이도 조절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는데, 일단은 이렇게 너무 처음 보는 것 같은 것들은 거의 안 넣고요. 왜냐면 아직 그 비상사태에 대비할 만한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문제풀이 때 공부를 했으면 잘 외워놨으면 좀 이렇게 빠듯한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정도? 뭐 이 정도를 이제 잡았고요. 아니에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많이? 그게 참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대체로,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그러니까 올해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워요.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냥 할만하다? 예, 그 정도. 이거나 조금 더 쉽거나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막 약간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빼고 그렇게 문제를 일단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 걸 다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이제 매회마다 조금씩 이제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음악이 조금 어려울 때는 국악을 조금 쉽게 하고 교육론이 조금 어려울 때는 뭐 이제 그거를 약간씩 그래서 어느 하나가 새로운 게 있으면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보통 이제 실제 시험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하셨으면 두세 문제 정도가 약간 느낌에 좀 어렵다고 느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거 스터디 하면서 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딱 실전 정도의 난이도에 저기를 많이 낸 거예요. 네, 양을.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을 거는 당연히 이제 제가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저랑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항상 2인분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의 분량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실전 가면, 근데 이제 실전 가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항상 시간이 남고, 이렇게 다시 볼 만큼의 여유 있게 문제를, 왜 한 문제에서 하나씩 물어보는 것도 있고, 1-2개 정도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저는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 0.5씩 계산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보통은 그냥 하나 쓰면 2점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올 수 있는 그 영역들을 다 쪼개서 어디가 내가 안 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시간 조절을 그래도 여기다 맞춰서 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세요. 한 4주 정도, 한 2주 정도면은 그래도 대략 적응되고요. 3주 그러니까 이거보다 양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늘 꾸준히 이 정도인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모르는 게 훅 튀어나오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처음 보는 것 같은 애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그때 어떻게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문제풀이 때처럼 해설을 길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채점자 마인드와 그다음에 출제자 마인드 이거를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강에서는 교환 채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거 채점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거 하나 채점. 그렇게 되면 2개,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거 채점한 걸 이름은 안 쓰고 이제 번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누군가의 거를 채점을 해보는 게 채점자 마인드를 갖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게 해요, 틀리게 해요, 이거는 자유롭게 제가 질문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문제 풀이 땐 제가 일방적으로 막 하고 워낙 다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 컴팩트하게 20문제를 딱 뽑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채점할 때 이제 본인 거는 어떻게 또 채점을 하는데 남의 걸 보면은 특히 논술이 난감해요. 그쵸? 오늘 논술도 사실은 그닥 쉽게는 안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관악영산회상, 지금 프린트 드렸죠. 현악영산회상이랑 요 두 개 악보 놓고 비교하는 문제인데 항상 이제 논술에서 교과 내용학 문제가 나오면 비교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를 약간 그렇게 하나 악보가 아니라 두세 개 정도의 악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게 정악이냐 민속악이냐의 어떤 큰 그 그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것처럼 연주 형태를 가지고 나누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능적으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궁중음악이고 궁중의 정제로 주로 사용이 된 음악이고, 하나는 풍요악으로 사용이 된 음악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악보를 보고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노부정으로 검은고를 노래를 외워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가야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전 시험은 항상 딱 여러분들이 봤던 게 아니라 약간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악보들을 보지만 문풀 때 안 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생소한 이제 악보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냥 봤던 악보가 아닌 조금 약간의 변형을 한 다른 이제 악기를 위한 악보라든지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제 그게 오면 최대한 제가 이제 막 여러분들 왜냐면 공개 첨삭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읽고 복사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와야 여러분들이 채점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일찍 와서 읽고 이렇게 뽑아 놓으려고 하는데,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2교시다 보니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 시간에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 시험지하고 다른 사람 시험지를 옆에다가 이렇게 딱 두 개를 놓고 이제 채점을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그 문제의 의도는 뭐고, 그 다음에 평가 영역 분류표를 이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 표에다가 이건 몇 번 이렇게 다 적어드리면 좋은데, 사실 저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같이 한 주 동안 정말, 예, 미친 듯이 해서 이렇게 딱 하는 시스템이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거는 평가 영역 분류표에 어디 파트니까 요거를 다 푼 다음에 본인이 어디를 틀렸는지를 이제 종합을 해보건데,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는 의미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일단은 그 평가 영역 분류표는 제가 매번 나눠드리던가 아니면 분류표를 아예 만들어드리던가, 그 문제 만약에 제가 조금 시간적 여력이 있으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드릴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매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일단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술은 공개 첨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공개 첨삭에서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거 돼요 이렇게 질문하기가 되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제가 키워드들을 알려드리면 요거 있으면 이제 보통 키워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약간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점의 기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본인 거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거를 서로 같이 읽어주는 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터디원들이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커버가 안 된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질문을 받아서 하든지 뭐 이렇게, 아마 질문을 받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질문이 많을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스터디는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할 얘기는. 우리가 할 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본인 거 채점하고, 다른 사람 거 채점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내서 합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서 본인의 그거를 쓰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리플로 다는 게 낫죠? 지난번에 전국 모의고사 했던 것처럼. 제가 그냥 딱 띄워놓으면 비밀 리플로 다 거기다가 몇 점, 이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내 채점을 받은 거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스터디 때 질문을 하세요. 이거 꼭 틀리게만 해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요맘때는 막 1, 2점이 사실 정말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고 뭘 모르고 어디를 공부해야 되고 이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선생님들이 그 등수에 사실 되게 예민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 그래, 요거는 요렇게 하면 맞게 하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많이 차이 나면 한 3, 4점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술에서 그 채점이,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채점표를 만들어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 분이 채점을 하시거든요. 그 실제 시험은.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A라는 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저랑 채점을 했는데, 10점짜리 문제에서 20%인가? 그 공청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도가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2점 이상 차이가 나면, 10%인지 15%인지 20%인지 약간 헷갈리네요. 근데 1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2점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채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명이 했을 때 점수의 오차가 아무튼 10% 안쪽 내지는 15% 정도 안쪽이어야 그걸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0.1점 정도의 차이로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논술에서 1, 2점 이런 게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은 꽉꽉 다 채워서 쓰세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체력적으로. 근데 그게 아무튼 그냥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뭔가 많이 쓰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10%가 글에 대한 점수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공청회 표로는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요번 거에 대한 공청회 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 10%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썼다. 말이 되게 쭉, 거기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러면 거기에 주는 점수 배점이 10%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채점할 때는 별로 그거 안 늘려고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채점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아서.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국어적인 능력을 보는 거는 또 아니래요. 왜냐면 국어 선생님이 전에 채점을 안 하시거든요. 그냥 음악, 여러분들보다 이제 조금 더 먼저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채점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음악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서술형 답안은 최대한 호응 관계만 맞춰서 명료하게 쓰세요. 답이 있게. 키워드가 있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막 글을 잘 이렇게 써야지 뭔가 점수가 더 높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단락이 일단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단락, 두 단락, 만약에 이제 논술 같으면 두 단락 아니면 세 단락이에요. 통으로 하나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전체가 이론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적용하는 파트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한 단락 끊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쓸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은 단락 끊을 때 요만큼 남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쓸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옆에다 쓰신 다음에 단락 나누는 표시를 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딱 써봐서 쓸 게 되게 많을 것 같으면 왜 자간 있죠? 날씬하게 쓰는 거. 그래서 본인 글씨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내가 웬만큼 보통 때 쓰는 정도 쓸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정도 글씨체로 써서 끝까지 거의 한 줄이나 뭐 두 줄 이상은 비우지 않을 정도로 구성을 먼저 생각해 놓으신 다음에 단락을 한 2개 정도, 2개 아니면 3개예요. 4개는 거의 없고 15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한 단락인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문제 파악해서 오늘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2단락, 아마 2문제 다 2단락 정도면 2단락 내지는 3단락이면 그 글을 어떻게 구성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굳이 만들려고 하니까 10점이지 하나하나씩 다 끊어보면 1점짜리 10개 또는 2점짜리 5개 합쳐놓은 문제 같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논술에 접근을 하면 논술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제 논술이 너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동안 1월부터 쭉 쓰는 연습을, 그러니까 제대로 쓰는 거는 국악 논술부터 시작했으니까 국악 논술을 우리가 2월 달부터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2월 달부터 2, 3, 4, 5, 6, 7, 8, 9월까지 거의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썼단 말이에요, 논술을. 그러니까 논술은 무조건 다 맞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곡을 만약에 모르겠다. 근데 악곡을 몰라도 논술에서 다 계산을 하고 내요, 문제를. 이 악곡을 몰랐을 때 몇 점을 깎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악곡 하나 몰라서 10점이 와르르 무너지게는 절대로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점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점짜리를 10개 어떻게 모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요. 큰 주제부터 먼저 정하고 정악, 민소각. 그러면 정악가야금, 민소각가야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산조 중에서 이제 악기가 산조가 아니라 악기 중에서 정악 악기랑 민소각 악기가 다른 악기들을 놓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문제 낼 건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걸 뭘 할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영역표를 딱 펴요. 제가 지금 출제자 마인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다음에 오늘 아까 국악 논술 문제 있잖아요. 그럼 제가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교과서에서 거의 다 문제를 냈거든요. 그럼 교과서에서 악보를 딱 보고 얘를 내는데, 논술이 비중이 크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요 얘기는 우리 답안지 올 때까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채점하기 전에 먼저 드려 놓아야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또 1교시 하고 쉬는 줄 알고 1교시 것만 갖고 왔나 봐요. 선생님 2교시 거 잠깐만 주실래요? 네. 보시면 어느 악기로 연주하기 위한 정감보인지 적고 두 악곡을 감상 수업할 때 하는 지도 내용을 서술하는데 조건에 맞게 서술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두 곡이 연주되는 음악사적 특징을 악곡의 특징과 연계하여 3가지를 제시하는데 문헌까지 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성악곡의 기악곡화, 그 다음에 이렇게 빨라지는 거, 그 다음에 모음곡화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전후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문헌을 쓰라고 한 거는 우리 요거 문풀 때 국악 맨 마지막 문제에서 드렸었죠. 이 곡하고 보어자하고 같이 했었나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각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였어요. 생각 잘 안 나죠. 보니까 안 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의 글에 별로 없어요. 내용이. 설마 이거를 문헌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 문헌을 까먹고 안 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없어요. 뭐냐면 문풀 때 했던 것들을 내도 절대로 한 번 지나간 거를 논술로 또는 서술형으로 답을 쓸 수 없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이제 채점하려면 이거 정말 채점하려면 막 0.5, 0.3 이런 식으로 막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헌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몇 점씩 깎을 건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면 나는 문헌은 못 썼지만 음악사적인 특징은 성악곡의 기악곡화, 풍류학의 발전, 그 다음에 점점 빨라지는 촉절, 번음 촉절,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모음곡화, 파생악곡의 그 변주곡화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썼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특징은 쓴 거고, 그거를 요 악보랑 연계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이 악곡에서는 사실 악곡이 여러 악곡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딱 보고, 일단은 제가 저걸 안 지웠어요.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이 장단을 안 지웠어요. 혹시 이 곡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뭘 보고 알아라. 장단을 보고 알아라. 그럼 이제 장단을 군악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장단이 이제 군악인 곡, 이게 군악도 이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타령도 이거고. 근데 천년만세는 또 쓰신 분도 계시긴 한데, 근데 천년만세 같은 경우는 한 곡이 이렇게 분류가 된, 그러니까 관악으로도 하고 현악으로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유명한 곡을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 악보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몰라서는 안 돼요. 이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른 교과서에도 관악 영산회상 악보가 나오고요. 근데 제가 오늘 낸 악보들 지금 교과서 여러분들 드린 거 있잖아요. 그 프린트는 우리 교과서 정리집 만들 때 이천구 교과서 나왔을 때 사실 교과서 판매가 안 돼가지고 다 그냥 선생님들한테 구했는데 맨 마지막까지 하나 못 구했던 게 경기도교육청 교과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냈어요. 왜냐면은 다 보셔야 되는 것들은 문제로라도 다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드린 악보들은 다 악보가 아니라 프린트들은 다 경기도교육청 교과서들이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악곡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교과서 악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이게 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찾아서 문제를 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 때는 정말 교과서 의존도가 커요. 제가 문제 낼 때. 그리고 작년에 거의 싱크로율이 엄청 높았던 문제들이 모의고사반에서 하고 문제풀이반 하고 문제풀이가 훨씬 많으니까 내용이 그쪽에서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가 문항수가 적어도 그 한 문항 안에 굉장히 이거를 여러 개를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시 뽑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엄하게는 안 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보시면서 교과서가 아니라 문제풀이 때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보면 국악사 거 아직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이 악곡 파트에서 이거 악곡 파악 못했으면 악곡하는 거에 가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두 악곡을 연주하기 적절한 악기명을 적되 그러면서 이제 주법을 하나하나씩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튕기는 표시 뭐 해서 그 서침 표시나 뭐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이제 다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에 0.5씩 만약에 계산을 하면 2점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2점짜리가 한 5개 정도가 모이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평가 영역 분류표를 보면 이거는 악기 파트도 들어가고요. 연주 형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악곡 커버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용 들어가고요. 그쵸? 그게 다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문헌이랑 그 음악 사적인 특징 쓰라고 그랬으니까 국악사까지. 그렇게 해서 보통 논술 문항은 평가 영역표 분류표 안에 4가지 내지 5가지는 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10점짜리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걸 몰랐을 경우 또는 어느 걸 알았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변별력이 생겨요. 그 논술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점이라고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를 쪼개세요. 딱딱딱 끊어보면 요거 2점, 2점, 2점 이렇게 나오겠구나. 7점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악곡을 모르면 한 3점 정도 깎일 수 있고요. 2점, 3점 정도가 깎일 수 있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악곡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큰 의미가 없다는 거 뭐 보면 알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문제를 드렸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악곡 문제가 아니고 죄송해요. 혹시나 못 쓰신 분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저의 문제를 낸 의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네, 요땐 예민해서 제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민요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생가요? 그러니까 요 위에 바로 이제 축복의 말씀에 대한 내용의 가사는 셋째 줄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딱 둘째 줄까지만 하고 거기 1년에 한 번 오는 자라마잔. 도대체 이 자라마잔이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 문제를 낸 의도는 그 통합에 대한 거를 내려고 맥락적인 거에 대한 것들이 이 문제 안에 일단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떤 기독교 문화적인 그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힌두인가요? 이슬람이었나요, 이게? 이슬람이었죠? 네. 이슬람 문화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어떤 맥락적인 거를 수업하는 게 포괄적 교수 이론에도 있고 구성주의에도 있어요. 그쵸? 통합성, 관련성, 연관성, 맥락성 이런 게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묶어서 하나를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포괄적 교수 이론하고 구성주의에서의 교수 이론인 생성적 교수 이론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성주의라고 드리지 않고 생성적 교수 이론이라고 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좀 더 쉽게 들으려고 이렇게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박자와 3박자에 대한 개념을 만약에 가지고 지도를 한다면 그런 박자나 리듬에 대한 거는 뭐예요? 공통요소 접근 방법이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포괄적 교수 이론에서는 생성적 교수 이론에서는 총합적 요소와 부분적 요소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09 교육과정에서는 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체계표,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2009 교육과정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뤄요. 근데 얘네 두 개의 그 이론만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경험중심 음악교육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데 작년에는 경험중심 음악교육론이 나왔어요. 그걸로 설명을 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고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의 다 똑같아요. 뭐냐면 개념을 가르쳐라가 있어요. 하나 쪽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다양한 활동을 해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근데 용어가 이제 달라요. 포괄적 교수 이론에서는 음악적 기능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양한 음악적 역할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또 나와요? 경험중심 음악교육에서도 나오죠. 그쵸? 그니까 2009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문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개념을 잘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개념 중심 그거가 기출 문제에서는 개념 중심으로 그러니까 개념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답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어떤 학습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공통요소 접근 방법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성적 교수 이론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6차에서부터 포괄적 교수 이론이 영향을 많이 줬던 그 시기에서부터는 계속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음악에서의 어떤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요소에 대한 거를 수업에서 되게 고려해서 학습 목표를 짜는 거를 생각하고 7차에서는 그걸 이해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해 영역을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해 요소와 요거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작년 문제로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절대 안 중요한 걸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 시험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 어떤 거를 가져와서 내느냐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곡이 되게 중요한 그 흐름이 하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개념에 관련된 거, 그런 공통요소 접근 방법과 그 총합적 요소, 부분적 요소, 그 다음에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이렇게 해서 딱 묶어서 이 악곡에 적용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중에 어떤 요소든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건 2001년인가 2002년에 그 잠비아 민요 문제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10 몇 년 전에 그 문제랑도 되게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기출문제랑 같이 꼭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다양한 활동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활동에 대한 거는 포괄적 교수 이론에 그러니까 2009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라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양한 활동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포괄적 교수 이론에서는
뭐로 얘기를 하고 음악적 기능으로 얘기를 하고 생성적 교수 이론에서는 이거를 지식 제시 양식의 다양성에 대한 것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활동 안에 뭐뭐를 넣냐면 연주하기하고 창작하기하고 표현하기를 넣었어요. 근데 표현하기를 끊어서 이렇게 빼서 쓰신 분들은 지식 제시 양식을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작동적 뭔가 음악을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익히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그림이나 아이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징과 연결해서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얘는 좀 더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해도 감점을 하긴 사실 좀 그렇지만 지금 요 포괄적 교수 이론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준을 맞춰보시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연주하기, 창작하기, 표현하기 요거를 다 같이 한다고 했던 게 포괄적 교수 이론에서의 다양한 음악적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수준을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게 일단은 논리적으로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뭘로 얘기해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2009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인용해서 그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악곡들은 다 어떤 종교적이거나 의식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로 묶여 있는데 이거는 이번 2009 교과서 정리집에 나와 있어요. 아시죠? 요거 무슨 노동요 묶여 있고 뭐 그러니까 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섹션 생각나시죠? 2009 교과서에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통합적인 거, 문화적인 것과 맥락을 연결을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교과로 얘기하면 다른 교과와의 어떤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술과 연계시키는 그러한 수업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역사적인 거랑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생각하고 문제를 드렸어요. 그런 방향을. 근데 또 이제 포괄적 교수 이론을 외우신 분들은 당연히 확장을 또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확장을 쓰셔도 이것도 가능해요. 확장 같은 경우는 이 곡이 이제 지역적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악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문화권의 악곡을 다루는 것으로서 포괄적 교수 이론에서는 확장 개념을 쓸 수 있고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생성적 교수 이론은 일단 주제를 정하고 나면, 개념을 정하고 나면 거기에 적절한 악곡을 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거는 구성주의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다양성의 관점을 가져와서 악곡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네 가지가 되는데 네 가지 쓰라고 하진 않았고 세 가지 써서 그 다음에 이 악곡에는 살짝 적용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묻는 내용은 항상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작년에 음악성 같은 게 나올지를. 그쵸?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어떤 목표적인 키워드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음악성, 창의성 아니겠어요? 그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개념에서의 어떤 다양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활동에서의 다양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적인 어떤 음악의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음악 바깥에 있는 어떤 맥락적인 것에서의 어떤 그건 이제 다양성이라는 단어보다는 맥락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답으로 하라고 할 텐데 뭘 가져와서 얘네들을 물어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꿰뚫고 있으면 그러면 논술 문제는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엄하게 안 낸단 말이에요. 절대로 엄하게 안 내고 논술은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음악 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데 뭐 사회적 관점과 그 다음에 음악 내재적인 관점을 물어봤다. 이제 엘리엇은 그럼 이제 누굴 가져오겠어요? 제일 쉬운 사람이. 엘리엇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 학위와 그 다음에
엘리엇이 얘기한 맥락성,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져오면서 사실은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악 내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음악 그 외에 바깥에 있는 목표가 나란히 있을 수 있는 이론을 가져와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논술을 하면서 되게 논술을 어떻게 낼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이 10점이면서 그 10점 안에 정말 10점짜리 공부를 하신 분과 10점까지 지금 가 계신 분과 8점까지 와 계신 분과 5점까지 와 계신 분들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전곡을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번 사실은 논술이 제일 머리를 무겁게 해요. 자나깨나 논술을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채점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채점자 마인드와 출제자 마인드를 이 논술에서 갖게 되시면, 그러면 아마도 답안을 쓰실 때 만약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시간 관리를 앞에서 조금 못해서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뭘 써야지 내가 감점이 안 된다는 것을 채점자적인 어떤 마인드와 그 다음에 출제자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꼭 있어야 돼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외워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논술은 보통은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또는 뭔가를 줬는데 예시곡으로 뭔가 준 내용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러니까 아니면 뭐 아는 게 하나 나와서 그냥 그쪽으로 밀어붙인다거나, 다 똑같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 작년 재작년 항상. 그래서 문제가 길면 길수록 하나하나 다 끊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곡이 맞아야 될 이유를 3가지 이상 찾으세요. 그 하나만 찾으면 막 흥분하고 그냥 답을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검은고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약간 이제, 그 악보는 검은고로 주로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거를 찾아서 하는데, 제가 어제 저희가 잘 안 되는 걸 사진 찍어서 했더니 이렇게 깜깜해졌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다 준비해놨던 악보보다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막 하다가 이제, 다 자료화 해놓지 않은 것 중에서 이제 뽑아서 새롭게 악보를 내다 보니까 약간 깜깜하게 악보가 나왔죠. 네, 아무튼 그 논술형은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저기 거 잠깐 볼게요. 서술형도 서술형을 읽는 방식에 대한 거를 제가 그러니까 파악하는 거, 5점짜리 서술형은요 거의 반 논술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1교시 거 서술형 잠깐 볼게요. 1교시 서술형. (1교시) 서술형은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해놓고 이제 채점하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지 오는 대로. 그 정감이론에 대한 거죠. 일단 키워드로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정감이론이라는, 근데 이거를 번역이 이게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독일어잖아요. 아펙텐네레라는 그래서 이거를 정서이론이라고 번역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감정이론이라고 해서, 또 뭐 다른 거 쓰신 분 계세요, 혹시? 다른 번역을 나 봤다, 이거. 없으시죠? 보통 요 정도까지죠. 그쵸?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정감이론에 대한 거를 문제를 드리려고 한 건데, 미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카테고리는, 잠깐만요. 요거 하나 드려야 되겠다.